예,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여야 중진들이 단판 승부 펼칩니다. 하이킥 정상회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국회 상황부터 잠깐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여당 예고했다가 이거 이렇게 되면은 필리버스터 24시간 넘어가면 탄핵 보고 후에 바로 표결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필리버스터를 딱 포기를 했고, 민주당은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 상황 어때요? 예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상했었어요. 예상했어요? 그럴 수 있다. 정성호 의원님. 이게 예. 특히 이동관 구학이냐 이제 검사 구학이냐 됐는데 어쨌든 뭐 손준성 검사장도 이정섭 두 분. 이정섭 차장도 다 뭐 여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뭐 누굴 구하기를 할 거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게 왜냐하면 뭐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이 특히 그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산법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매우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갖고서 야당 주장의 부당성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지 않겠나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급선을 해갖고 이동관 구하기로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당내에서는 뭐 시나리오가 좀 있었나요? 뭐 5분 전 결정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시나리오를 사실 2시 몇 분에 이제 좀 지나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1시 반 정도에 원내대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 네네. 추후에 얘기하겠다. 그 뉘앙스로 딱 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개 법안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부 나왔죠. 나와서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제 4개 법안 통과될 거 아닙니까? 네네. 또 이 탄핵 소추안도 전부 다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 탄핵안 이거만이라도 통과를 저지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24시간 본회의 보고 후에 탄핵안 처리가 24시간에서 72시간 돼야 되니까 본회의 일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일정을 보니까 12월 16일 수능이나 안 되고 23일 12월 1일, 12월 8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11월 말하고 12월 초더라고요. 11월 30하고 12월 1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당 대표하고 미리 어제부터 상의를 해서 그 묘안을 짜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시 이후에 의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여당이나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민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역시 이동관이 중요하고 또 윤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손준성, 이정섭 그 두 분 검사 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게 비록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한두 해 문제 제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용자 범위 확정 문제라든가 손배 청구를 좀 제한하는 문제 굉장히 컸던 문제고 방송법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이 여당이 때 못했냐. 우리 그 당시에 야당이 주장했었거든요. 이게 또 여야가 바뀌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어쨌든 국민의 생활 또 언론의 자유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의 보장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게 비록 거부권 행사를 방침을 정해버리니까 아예 그건 뭐 못하게 하고 이동관 검사 구하기 이동관과 두 분 검사 구하기를 선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민생에 대한 무관심 같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여당일 때 얼마나 의석수가 많았습니까? 그때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차관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려다 못한 상황이거든. 근데 정권이 바뀌어서 몰아붙여. 또 방송산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이지만은 완전 소수당입니다. 완전 소수당 국민이 소위 말해서 집권 야당인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거부권이라는 게 사실 거부권이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제2요구권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 경제계 6개 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안을 짜봐라.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히려 되게 여유롭게 뭐 철회하고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1월 30일 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본회의 때 보고하고 12월 1일 날 뭐 72시간 안쪽이니까 24시간 넘고 그때 처리하면 된다. 그 시간은 연장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뭐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이 법안이
이 극단적 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온 건 아니죠. 지금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좀 문제가 네. 사실은 제의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의를 해야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야가 좀 너무 불신이 좀 극대화되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뭐 간호사법이라든가 양국관리법 그게 다시 제의 요구돼 갖고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집권당이 저는 뭐 소수당이라고 얘기하자면 집권당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집권당이 어떤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조금 양보하고 야당의 안이 좀 과도하다고 하면 좀 서로 양보를 해갖고 타협을 해야지 그런 게 너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두 법안이 또 이제 그 소위 거부권 내지는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하면 이 두 법안에 네 법안이네요. 그게 개별법으로는 네 법안.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예. 뭐 관련돼서는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 뭐 11월 말에 이번에는 처리가 되지 않지만 11월 말 12월 초에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야당이 숫자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야당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 한동훈 장관은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이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당사자이자 뭐 당사자의 버금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안 발의 어떻게 보세요, 윤 의원님 먼저. 아니 우리 탄핵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대 국회 중에 이렇게 탄핵이라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에 회자된 적이 없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뭐 탄핵 중독이다 이렇게 대변인들이 성명을 냅니다만 네. 이 지난 2016년 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성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래서 아직도 탄핵의 추억에 이 어떤 이 그 추억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어떡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고 또 이상민 장관은 직접 탄핵을 했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또 이종석 장관, 국방부 장관도 탄핵을 하려다가 이제 사퇴했고 한동훈 장관은 또 탄핵안을 주무르다가 책임만 껴줄 것 같으니까 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탄핵이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나왔던 법적인 근거거든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분이 그런 헌법과 법률을 모르는 분도 아니고 네. 또 거센 드센 야당을 상대로 해서 그런 빌미를 잡힐 분은 아닌데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게 탄핵을 하는 이유가 지금 방통위원회가 5명 의결 기구인데 지금 2명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상인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동관 두 분이서 방망이 찌르시더라고요. 민주당의 최민희 그 위원이 또 올려다가 또 내가 보기엔 의도적 사퇴를 한 것 같고요. 아니 그건 지금 몇 달째 임명을 안 하고 정성호 의원님. 아니, 일을 만들어 놓고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1인 체제가 되니까 네. 결국 이제 국가기관이 마비되고 저는 지금 방송 환경에 보면요. 네. 우리 당 쪽에서는 이 여당에게 불리한 방송 환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총선까지 끌고 가게 해야 될 때 야당의 어떤 지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 해서 저는 하고 그 있습니다. 네네. 탄핵하니까 우리가 대통령 정성호 의원님. 네. 사실 통상적으로 과거에 예. 탄핵이 그 탄핵 제도가 형해화됐던 게 네. 그냥 뭐 헌법에 조문만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정상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받질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고소고발해 조사도 안 해. 네. 징계도 안 합니다. 네. 제19 감사기가 심하니까요. 네. 그다음에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아예 검찰에서 입건조차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그렇기 때문에 탄핵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대로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이게 고발 사주한 거 명백한 범죄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종석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예, 예. 예, 어쨌든 뭐 아니 그런 정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종석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 뭐 범죄 경력조회 같은 거 자기 임의대로 해버린 거예요. 검사 권한 남용해갖고 네, 네. 주민등록도 허위를 했었고 그다음에 청탁 받아갖고 또 골프장도 또 잡아줬었고 네. 그럼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스키장이요. 있는데 예, 예, 스키장이죠. 예.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이동관 그 위원장 관련해서는 지금 뭐 윤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가 5인이 그다음에 다수결로 운영되게 돼 있는데 2명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 네. 방통 핵심적인 문제들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또 권한 남용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부고 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죠. 지금 국회 추천 몫이 야당 추천 몫이 이제 2명을 더 추천할 분이 있는 거고 최민희 위원이 내정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당 몫 1명 또 추천할 있죠. 대상이 있죠. 그거 왜 빨리 추천해가지고 어쨌든 구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을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갖고서 예.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추천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대로 이제 다 뭐 무슨 법제 유권 해석인가 뭘 예, 받아서 법제처 유권 해석. 유권 해석에서 나와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아니 법제처 유권해석이 그래서 아니고 우리 박성준 국회가 간사는 입법기금 국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성준 간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도적으로 사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개월 반 동안 이제 백수로 계셨던 건데 최민희 방통위원 전 내정자 예 어쨌든 자 그 여당 혁신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봤고요. 어쨌든 11월 말 12월 초까지 국회 상황은 참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원래 또 국회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자, 이 매일 불출마, 험지 출마 압박이 거셉니다. 그랬더니 뭐 장제원 의원은 그 버스 90대 이렇게 딱 보여주시고 또 김기현 대표는 다 시기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고 말씀을 뒤로 미치시고 권성동 의원은 참 조용하게 눈에 안 띄는 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험지 출마 요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제가 이뉴한 위원장 보면 광복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 행보를 위해서 뭐 이준석 대표 찾아가고 유승민 의원도 만나고 또 뭐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5.18 매혹도 가고 네. 또 중진들 영남권 중진들 대통령 핵심 측근들한테 뭐 수도권 출마해라 네. 또 불출마해라 뭐 압박을 그러고 있어요. 하는데 네. 그게 좀 신선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지지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보기에 이뉴한 혁신위원장이지 통합위원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혁신위원장이지 통합위원장은 아니다. 네네. 이분이 해야 될 곳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광주 5.18 국립묘역이 아니라 강서구를 갔어야 됩니다. 강서구에 직접 가가지고 패배 원인이 뭔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송영길 후보를 20% 이긴데 왜 올해 보궐에서 17%를 쳤느냐 37% 빠진 이유를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성과 성찰이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해서 변화와 혁신은 큰 테마를 두고 그 밑에 통합이 있고 서브 테마로 또 소위 말해서 희생이 있고 중진들의 희생이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의 미래가 있는데 이런 거 없이 너 험지 가라 뭐 해라 하니까 이게 반성과 성찰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나 영남 중진들이 이게 뭐냐 타당하게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거 얘기할 때냐 이거는 혁신위가 끝날 때 12월 말이나 이런 걸 던지고 그게 다음 총선에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걸 던지니까 이 중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중진 험지 출마론이 민주당으로도 와서 불똥이 튀어서 정성호 의원님도 거론이 됐어요. 이원우 의원이 정성호 의원도 친명 핵심이니까 험지 출마해야 된다. 어디 영남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거기가 험지일 것 같은데 민당이야. 그쪽 경기 북부 일단 쪽도 여당 혁신위 관련해서는 예. 전 윤상현 의원의 예. 분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네, 네. 강서구 패배가 원인 아니겠어요. 이게 혁신위 네. 출범에 왜 패배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또 관여하셔갖고 공천했고 또 당과 또 대통령과의
관계, 그가 굉장히 심각하게 상명하복 관계 아니에요, 그것을 상하 관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무리하게 통합 그다음 희생 얘기하는데 통합이 사실 이게 사실 명분 쌓기죠. 뭐 이준석 뭐 그다음에 홍준표 이 두 분 사면한다 대사면한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용인합니까?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 통합도 되질 않고 있고 그러나 본인들이 보여주기 저는 굉장히 이분이 저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이요. 예. 그 명분 쌓기를 잘 해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 희생 그러면서 바로 동시에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은 결국 물갈이 해갖고 영남의 그 안방의 다선 의원들 안방의 편한 데서 다선했으니까 나가라. 그냥 거기 사람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 저도 윤상현 의원님이나 저나 뭐 장재훈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정치 같이 해갖고 잘 압니다. 두 분 지역구 활동 정말 열심히 하고 뭐 편안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또 지역구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절대 하늘이 무너져도 지역구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 내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권성동 장재훈 두 분 다. 그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어디 가서 그랬습니다. 험지 출마라는 게 그냥 아주 고향 떠나갖고 죽으라는 소리다. 낯선 데 가서.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냐. 그게. 저는 이건 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원우 의원이 이재명, 조정식, 안민석, 우원식, 정성호 이렇게 5명을 딱 뽑으셨어요. 가결 5인방에 대비한 친명 5인방.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험지로 가라. 그게 오히려 안방에서 그 굉장히 좋은 뭐 국힘 의원들이 영남의 지역에서 다선 의장 됐다든가 호남에서 민주당이 다선이 됐다든가 그런 적이 아니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4선이고 저도 4선이지만 윤상현 지역구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윤상현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정성호 지역구도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뭐 험한 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경기 북부 지역이 경기 북부 지역 접경 지역이라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쪽이긴 합니다. 보수가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결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김현권 전 의원 등 소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신당까지 나오면 민주당,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이 한번 겨뤄볼 만하다. 그러니 민주당에서 좀 스타 군단들이 대구 경북으로 내려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 대구 경북 지역 원외 위원장들의 요청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과 정서적 공감도 이루어내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잘 아는 지역의 인재들을 원하는 거지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왔을 때 수도권에서 뭐 좀 약간 인지도가 높아갖고 다선인들 내려와갖고 그 대구 경북이나 또는 영남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 대구 경북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출마할 것처럼 보여요. 지역구로. 그런 것 같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아마 노원병 이 원래 지역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 대한 활동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역구에 대한 활동이 없으니까 이제 대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콘서트하고 계속 이거 해왔는데 지난번에도 대구에 있는 그 12명의 국회의원을 그냥 살찐 고양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거기 대구에서 중도층이 20%가 넘습니다. 그걸 기반에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수의 새로운 바람을 대구에서 불러일으키다. 보수의 아성에서 불러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총선 이후의 어떤 그 이후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대선까지 가는 지방선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또 뭉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남 신당으로 나온다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도 소위 말해서 중진들이라든지 뭐 대통령 측근분이라든지 공천하기 힘들겠죠. 더 혁신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선명성 경제 아닙니까? 비명계 합류합니까? 이준석 신당 함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쉽지 않겠죠, 사실은. 없다고 보기 쉽지 않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다만 그 민주당에서 쭉 성장해온 정치인들인데 다 그분들이 당에서 저는 뭐 공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절대 현역 의원들을 그냥 공천 타락시키지 않을 거고요. 네.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뭐 하위 점수 줘갖고서 타락시키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당을 믿고서 당이 함께 했으면 경선. 경선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정책 출발점들이 도대체 이준석 신당이나 그쪽하고 같이 하기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전혀. 네. 자, 그럼 조국 신당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저는 뭐 민주당 내지는 전체 개혁 진보 세력 전체? 되게 어렵겠죠. 저는 조국 그 전 장관이 네. 뭐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하겠다. 명예회복했다고 다 하는데 정치 참여로 해석을 하던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일단 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원에 나가는 게 네. 이게 명예회복의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민복을 위해서 일하겠다 자기 정말 가치와 노선이 분명하게 그런 입장이 정리된 분들이 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명예회복은 저는 그 이상한 것 같아요. 명예회복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신당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또 만들긴 할 텐데. 일단 지난번에 예. 뉴욕 타임스를 보니까 예. 조국, 박원순, 오거돈 예. 세 분을 내로남불의 대명사로 아예 어. 꼽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 패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조국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는 그다지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본인이 뭐 가족과 또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겠다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오히려 민당 입장에서는 그 뭐 공천할 수는 없겠죠. 뭐 본인도 뭐 당연히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민당이 일단 부담 소속이냐 신당이냐. 당원이죠. 현재 뭐 호남 민주당 신당으로. 당원이 아니고 예, 예. 또 저는 뭐 가족들이 굉장히 좀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더욱이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하는 게 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본인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출마하는 게 과연 본인이나 당에 도움될까 하는 좀 의문이 예, 큽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고민정 의원은 뭐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은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본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외교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서 미국과 공조도 강조했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 강연도 조율 중이라는데 또 야당에서는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금? 대통령의 외교의 예. 그림은 참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일 관계를 예. 결단을 통해서 정상화시고 한미일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고 또 중동 유럽 또 중국에까지 또 이런 외교의 그림을 잘 만드는데 네. 이런 대범함 결단력이 국내 정치에도 좀 크게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사실 570억 외교 예산을 썼는데 네. 570억 달러에 달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60%만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네. 1000배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영업 사원이다. 그래서 20초 남았습니다. 누구를 아니, 봐달라 이런 정 의원님 말씀. 말씀해 주시죠. 그거에 윤석열 내년도 의원. R&D 예산을 5조 2척이나 삭감했습니다. 5조 네. 2척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과거 MB 대통령께서 네. 이런 뭐 해외 자원 외교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는데 거의 그 MOU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사실. 우리 예. 윤 대통령 우리가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60% 지금 예. 성사되고 네, 지금까지 윤상현, 정성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